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더욱 반가워하고요.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다 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반갑고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8회기 마지막 날 제 강의인데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제 집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기 서학소원 있지 않습니까? 서학소원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예쁘장한 한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한옥을 아마 경북 최초로 전통 오칠을 5회를 다 칠해가지고 마감하는 그 주여서 4월달부터 준비했는데 거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되는 마지막 주에 제가 또 이 강의를 하게 돼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기쁜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장성애라고 하고요. 여기 서학동에서 한옥에서 마음샘 교육심리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하브루타 창의인성 교육연구소라는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의 원장님하고는 제가 서학에 있다 보니까 인연은 한참 오래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서학서원과 김유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짧게는 김유신의 리더십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김유신의 리더십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혹은 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소수제로 김유신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강사한테 조금 이따가 좀 겪어보시고 그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잘 찍었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쓰이는 그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네, 연기류 다 알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요. 몇 번 가보셨어요? 서학서원에? 첫 번째 질문은 가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학서원 안 가보신 분, 안 들어가 보신 분, 다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몇 번 가보셨습니까? 몇 번? 5번 이상. 5번 이상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5번 이상. 그러면 10번 이상도 계신가요? 서원 건물이 10번씩 가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관심을 끄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첫째 시간이었죠, 그죠? 서원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알고 나면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서원을 거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은 가보는 것 같아요. 좀 또 다르게 보이는 모습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역사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방법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마음샘 교육심리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브루타 창의인성 교육연구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데요. 좀 굉장히 뜻밖이잖아요. 우리 전통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유대인 교육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박사 과정에서 한국 교육사에 관한 전공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삼국 시대부터 화랑도 교육부터 전체 교육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박사에서 논문이 퇴계이왕의 가정교육을 썼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대충 책을 보는 것과 직접 좀 연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좀 반성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유대인 교육을 접목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유대인 교육이 다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이 훌륭하다는 걸 우리가 익히 자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 조금만 더 추가되면은
추가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이 우리 전통 시대에 교육했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매우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에 유대인 교육의 어떤 방법을 예전에 우리가 행했지만 지금 잊어버렸던 어떤 방법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방법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해설을 하시거나 혹은 또 차세대 아이들, 미래 세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방법이 좀 필요할까? 또 우리가 교육을 배울 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랑 같이 2시간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뭔 줄 아시나요? 아십니까? 역시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국의 교사 연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사진을 올려놓고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임신 서기라고 대답하는 분은 제가 1000명을 강의하면 2~3명도 안 돼요. 모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우리는 다 아는 건데, 그런데 경주 사람은 다 아느냐라고 했을 때 경주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았을까요? 네, 역시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대부분이 임신 서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물일까요? 국보일까요? 보물일까? 국보일까? 보물 아닌가? 보물. 네, 국보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네,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보물 몇 호일까요? 보물 몇 호? 몇 호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빨리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한번 물어보셔요. 몇 호인가? 숫자는 별로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네, 순서도 필요 없고 숫자도 필요 없는데 간혹 이런 걸 맞췄을 때 기분은 좋잖아요, 우리 수업할 때. 그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호인지, 보물 몇 호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411호. 네, 1411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임신서기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을 가지고 제가 강의 방법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이 방법에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정으로 지금 넘길게요. 좀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뒤로 좀 넘겨주세요. 다 받으셨죠? 아직 뒤로 가고 있네요. 이 임신서기석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몇 글자일까요? 숫자 기억 뭐? 네, 우리가 세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글자 몇 개인지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글자일까요? 한번 세어보면은 네, 천천히 한번 세어보십시오. 눈 아프시죠? 글자 수를 세우려고 하시니까. 네, 대충 세어보신 분 몇 글자일까요? 74글자 맞습니다. 네. 자, 74글자고요. 제가 내어드린 종이에다가 74글자를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 10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밑에 여백에다가 질문 10개를 한번 써 보시도록.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릴 거고요. 뭐 필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들었던 강의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계속 쓸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앉아서 교육받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좀 질문이나 이 흐름을 따라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준비해온 강의에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서 거기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봐드려도 되죠? 자, 이거 뺏기셔도 됩니다. 한번요. 누가 만들었을까? 두 번째, 무슨 내용인가? 세 번째, 크기는? 네 번째, 무슨 재질의 돌일까? 다섯 번째,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죠, 그죠? 자,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 까지 5개 하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베끼셔도 돼요. 제가 10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드신 분들 한번 네 말씀해 봐 주세요. 신민년이 저기 네. 신라 역사로 몇 년이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신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라 역사로 봤을 때 이 신민년은 언제일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언제 발견되었을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을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신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 할 수 있겠죠? 이 임신년은 언제일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임신년은 언제일까? 이 교육하는 방법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요, 손자들하고 이 역사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역사 공부는 매우 중요한 건데, 요즘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죠? 역사책은 또 많이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읽어가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만약에 뭐 교육을 하거나 혹은 해설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자녀분들, 자제분들 또 혹은 손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하는 방법. 갑자기 그죠? 이거 뭔 일이냐고. 그냥 임시석이 세워놓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화랑들이 쓴 거다. 화랑들이 아마 친구 관계인 것 같은데 두 화랑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새겼다. 그리고 이걸 실천을 해서 아마 신라 통일의 주축이 되었거나 신라를 뭐 혹은 통일 신라 후에도 이 사람들이 그 문화를 혹은 국가를 번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의 공부법이었어요. 그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온대요. 저희들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 많은 역사 중에, 역사의 많은 유물들 중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걸 우리 국민이 다 배웠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0명에 한두 명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네. 1000명에 한두 명밖에 모른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왜 우리는 기억을 못할까? 이런 식이라면 기억을 못하거든요. 돌을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임신서기석이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임신서기석이고 화랑 두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거 뭐라고 임신서기석력 끝. 그 다음에 시험 한번 쳤잖아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시험 칠 때는 기억할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니까 우리가 외워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치고 나면 잊어버리고. 우리가 역사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 물어봤잖아요. 처음부터 질문을 안 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 누굴까요? 이 질문. 이 언제적 돌일까요? 이 질문 안 드렸잖아요. 만약에 질문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매우 당황하셨을 거죠. 임신서기석이라고 다 알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만 바꾸게 되면 이게 좀 쉬워진다는 거고요.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 곤란하게 안 해드리려고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문. 한번 보세요. 임신년은 언제인가? 자, 두 번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거기 3년이 두 번 나왔죠? 처음에도 나왔고 마지막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왜 3년일까요? 왜 3년이지? 세 번째, 허물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네 번째요. 하늘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죄를 짓는다. 우리 대충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하늘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되게 대답하기 곤란해지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자, 나라가 편안하지 않을 때는 또 언제일까요? 나라가 편안하지 않다면 전쟁. 네, 전쟁. 네. 자, 충돌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나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 네? 네,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어서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충돌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죠? 그건 또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는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래도 알아듣기 때문에, 찰떡까지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이가 가면 끝이거든요. 그게 그거다 라고 하는 우리 말투를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게 역사를 배워가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못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민년은 또 언제일까요? 신민년은? 찾아보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란 뭘까요? 시.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란. 여기 시서라고 돼 있잖아요. 시는 뭘까요? 시경. 예, 거의 맞추신 것 같아요. 시. 서는요? 서는? 서경인가? 네, 맞습니다. 서경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주대 레기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얘기. 그 다음에 저는 뭘까요? 저는. 지금 머리 막 지나시죠? 그죠? 말씀드리니까 전하는 말이가. 네. 전하는 말일까? 네. 전한다는 데서 힌트를 좀 얻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뭘까요? 내려오는 거. 예, 전에서 내려오는 거를 조금 더 지식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역사. 그래서 시경, 서경, 얘기 다음에 뭐가 될까요? 춘추. 맞습니다. 춘추. 역사책 춘추. 그래서 전을 춘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경과 서경과 얘기 춘추인데, 그런데 그 글에 보게 되면요, 차례대로 한다 그랬어요. 왜 이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왜 공부를 이 순서대로 한다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 순서대로 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하는 공부법이 하무르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재도 없이 앉아서 제가 이 강의하게 되면 하고 몇 개 적고 가지만, 진짜 공부는 내가 질문을 해서 관련 자료를 내가 찾아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를 토론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방법을 하무르타 공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 아이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공부 방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몰라요 하면 끝이 나요. 애들도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니까 쌤 몰라요. 그냥 뭐냐고 한번 생각해보자. 몰라요. 넘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쌤 지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야? 라고, 자, 제가 앞선 부분에서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임신서기석이라고 다 알았죠.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돌 이름이 임신서기석이라고, 원래 돌 이름도 아니잖아요. 후대에 우리가 발굴했다 그러면, 발견한 사람이 임신년에 쓰여진 돌이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고 이름 지어졌지, 원래 돌 이름은 임신서기석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견했을 당시에 우리가 이 돌을 임신서기석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돌의 이름은 지금도 임신서기석입니다 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모른다가 답이죠.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이 내용, 임신년은 언제일까요? 아시는 분? 왜 6월 16일에 이걸 썼을까요? 아시는 분?
자,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네? 화랑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 돌밖에 발견 안 됐는데. 그냥 유추를 하는 거지. 화랑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화랑이다 얘기하는 거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네. 왜 화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가 진짜 질문인 거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화랑이다라고 배웠는데 왜 화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화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돌 안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1학년, 2학년들하고도 이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2시간 수업을 해도 절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고 또 궁금하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가 재밌어요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 상서. 아까 서라고 했지만 원래는 여기 상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경이라고 이 경어로 격상되기 전에 모시 상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었거든요. 상서란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서경이란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시경이 아니고 시였죠. 나중에 시경이라고 이게 격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격상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 그 다음에 상서, 예기, 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여기 내용 중에 요거보다는 요걸 가지고요. 자,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왜 3년인가?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왜 3년일까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 시대는 아마 세상이 크게 어지럽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전쟁 중이었을 거다. 전쟁이 많았을 거다. 뭘 단술했습니까? 저 시대에는 왜 저 시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저것이 만들어진 시대. 그러니까 저것이 만드는 시대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네. 충돌을 직접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가는 거는 그죠? 네. 그렇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있을 공부도 해야 돼요. 네. 문자 말씀 배우면 네. 시, 상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돌 시기 거쳐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네.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이런 약속을 하고 이래 한다는 자체가 혼자서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무언가는 나라든지 뭐 사회든지 좀 무언가는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불안하든지 이래서 그럼 우리는 무언가 약속을 하고 무언가 좀 해보자. 네. 국가의 어떤 충이고 네. 뭐 친구 같은 신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해놓음으로써 후대에게 이런 좋은 그 사회도 기여도 하고 후대에 대한 좋은 모범이 안 되겠나 네. 그런 생각으로서 여기 두 사람이 모여서 약속을 하겠나.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한국식 교육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러지 않겠는가 했을 때 지금 다 설득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가를 가정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화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화랑이라고 가정을 해야 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왜 화랑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화랑이라고 하는데 왜 화랑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74글자가요. 74글자가 여기에 쓰여진 글자의 문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는 완전히 한문화돼요. 그런데 신라시대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두나 이렇게 그 향과 향찰조로 쓰여지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였을까요? 조선시대에 전 국민을 통틀어서 글을 아는 사람, 문자를 아는 사람 몇 프로쯤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반의 백성은 완전히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양반은 다 알았을까요? 과거
네, 양반도 다 알지 못했어요. 공부가 가능한지 또 몰라 까무는도 못했을 거잖아요. 게다가 여자들은 거의 글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퍼센트로 한 몇 퍼센트쯤 될까요? 조선시대 글을 아는 정도. 글을 아는 정도.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 프로일까요? 조선시대 글을 아는 정도. 한 20%? 20%더 안 된단 말이에요. 7%, 10%보다 더 작아요. 10%도 안 돼요. 네, 3%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 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문자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나라였거든요. 조선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라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더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더 적었을 거예요. 그죠? 3%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도 안 되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귀족 가문. 우리가 흔히 아는 육두품 정도는 안에는 들어와야지 글을 배울 정도의 어떤 여력이 되었을 거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또 게다가 이 두 친구도 굉장히 주도적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 화랑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 저거는 화랑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화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그랬다면 왜 화랑이라고 할까?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새겨진 글자체가요 굉장히 유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대충 쓴 게 아니고 글자체까지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 정도의 품격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화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화랑이라고 할까라고 하니까 경주에서 출토됐잖아요. 오래전 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화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그 해설하러 가셨을 때 있잖아요. 뻔한 거지만 질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저건 뭐지?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모르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임신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임신년. 자, 신라시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나라가 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때를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다가 아니고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를 가정해서 임신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찾아볼 수 있겠죠? 화랑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왕 때? 진흥왕 때가. 네, 진흥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필사본 화랑색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화랑색에 의하면 법흥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랑의 시초는, 그죠? 화랑의 시초는 법흥왕 때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한 주기로 임신년이 돌아오려면 6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60년 주기로 이때 가장 맞는 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년을 언제로 우리가 정하면 좋을까요? 이 임신년 어느 때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네이버 찾아보셔도 돼요. 자, 진흥왕 때일까? 진평왕 때일까? 네. 몇 년? 진흥왕 몇 년? 552년에 진흥왕 때가 한번 있어요. 그죠? 진흥왕 때 552년. 자, 그 다음에 60년 지나면 언제입니까? 진평왕. 612년 진평왕 때가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시 60년 지나면 어떤 때가 될까요? 672년이 되겠네. 그죠? 672년 같으면 삼국통일하고 난 다음이네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자, 우리가 진흥왕 때라고 하면 진흥왕이 전국군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절이고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화랑이 누굽니까? 진흥왕 때 유명한 화랑. 진흥왕 때 가장 유명한 화랑. 죽었죠. 그죠? 어린 나이에 죽었잖아요. 사다함. 자, 사다함하고 생각을 하면 또 한 사람의 화랑이 나오죠. 우리가 정사로 보게 되면
사담이 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고요. 우리가 또 화랑세계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담이 정말 사랑했던 미실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기 때문에 죽게 됐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화랑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사담과 뭡니까? 우리 왜냐면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과 무갈랑, 혹시 기억나십니까? 살짝 기억나시죠, 그죠? 사담이라고 하면은 무갈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진흥왕 때라고 하면 사담과 무갈랑을 우리가 두 사람으로 일단 두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토리 기법을 아무거나 갖다 넣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근거를 대서 천천히 공부를 해가면서 저 두 사람을 필히 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담이 진흥왕 때 전장터에 나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공을 세웠잖아요. 큰 공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공을 세워서 어린 나이에 공을 세우니까 지금의 북천, 이 알천 이쪽에 땅을 주잖아요. 다른 데 땅을 줬는데 사담이 아니되옵니다. 아주 안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그 물 넘고 제일 황폐화된 곳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북천 이쪽에 이북에, 지금은 동천동이니까 엄청 부자, 경주는 부자인데 그 당시는 별 쓸모없는 땅이었잖아요. 이걸 받게 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담과 무갈랑이 이 임신서기석을 새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임신 서기석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담이 어떤 전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담이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담과 짝을 이루는 화랑이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무갈랑이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책을 끄집어내서 사담과 무갈랑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글의 바탕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그냥 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재미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질문하는 공부법이에요. 근데 저는 사담과 무갈랑보다는 다른 사람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612년으로 가도록 할게요. 612년에 진평왕 때입니다. 두 사람의 화랑을 소환한다면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진평왕 때 화랑. 게다가 진평왕 때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그죠? 어릴 때 지금 요 정도 썼으면 장군으로서 쓴 게 아니고 한창 공부할 때 화랑으로 입문했을 때 이때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평왕 때 유명한 화랑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되겠습니까? 네, 김유신. 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제 주제가 김유신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김유신과 또 한 사람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춘추겠죠. 그런데 이야기 다 끝내고 나면 612년에 김춘추는 아마 2살인가 4살인가 그렇고요. 그보다 나이 많은 김유신의 나이는 18살이 많기 때문에 12살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 김유신과 김춘추일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뭔가를 찾아가는 고리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김유신과 김춘추,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사학서원의 많은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김유신과 김춘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유신과 김춘추. 자, 두 사람이 만일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돌을 집지하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두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데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 두 사람 우정 혹은 신의를 빼면 통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했을까요? 네,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유신이라면 우리가 흔히 김유신은 정치적 야욕이 컸던 사람, 그래서 동생도 어떻게든 김춘추와 엮어주려고 쇼를 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또 가야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뒤쪽에 밀려 있었는데 어떻게든 주류에 들어가려고 김춘추랑 잘 사귀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김춘추도 마찬가지죠. 진골이었는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끌어가려 그러면
절대적인 내 편이 필요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내 편.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김유신의 리더십 제가 적어드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맹세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김유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추와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직전에 문무왕이 범민이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김유신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권력으로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략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카 하나쯤은 싹 이렇게 제거를 하고 왕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졌는데 김유신을 보아하면요 79세에 세상을 뜨기 전까지 거의 전장에서 계속 살아요. 지금도 79세 같으면 정정하다라고 해도 약간 노년이잖아요. 완전 노년이잖아요. 근데 신라 시대를 우리가 비준해 볼 때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다면 70세가 넘었을 때 김유신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쉴 때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전장터에 나갑니다. 뭘 지키려고? 저는 이때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킨 사람이 김유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따로 앞서서 신민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민년은 언제일까요? 1년 전. 맞습니다. 신민년 1년 전이에요. 자, 1년 전에 맹세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몇 년은 걸려야 된다? 공부를 시작하면 몇 년 걸려야 된다? 3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기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3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셨잖아요. 동양에서 3년은 완전수입니다. 채우는 수거든요.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시간이 3년이에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제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연수할 때 이 강의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임신서기석을 놓고 이렇게 전부 다 토론해서 내 짝을 한 명, 3년 동안 될 내 짝을 한 명 만들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점검을 해가면서 공부 프로그램을 짜고 진로를 정해가면 어떻게 했는가? 뭘 위해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충을 요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충을 자꾸 나라에 목숨 봐서 충성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트에다가 충절 한번 써보세요. 한문으로 충자. 노트에 한문으로 충절 한번 써보십시오. 자, 풀어 쓰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 네. 진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중심을 찾는 게 저는 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장터에 나가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갈 필요는 저는 별로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잃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뭘 해야 된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게 그 당시 충인 거죠. 그런데 이 충이 전쟁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지금 같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셔야죠. 이 상황에도 우리는 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강의하는 데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강사 노릇 안 하고 교육생처럼 뭐 우리 비빅대고 이렇게 되면 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나가셔서는 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은 배우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생으로서의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저는 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임신서기석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충이 뭐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 빼고 있잖아요. 무조건 나라가 위험하면 나가서 목숨을 바쳐 사니까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보고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세금을 왜 내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를 안 배우기 때문에 진짜 충의 의미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걸 충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다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네.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식이나 국가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냐면 개인주의. 저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1박 2일 프로그램이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때 제가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쌤 저만 안 하면 돼요. 내 친구 다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어갈까라고 했을 때 이런 교육이 중심을 잡는 교육이 우리는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저는 아들 둘이기 때문에 둘 다 예비군인가 민방인가 이래서 전쟁터 나간다면 저도 전쟁터 따라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또 심리상담이 좋은 거기 때문에 가서 심리상담을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것 같은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에 대한 개념이 정말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고 임진왜란 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다 죽었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시 재건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 할 때 어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국가의 어떤 독립을 운동한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훌륭한 전통이 의식이 어느 순간 희석되는 게 뭐냐? 이런 진짜 공부 없이 바로 충성해야 된다는 이 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임신서기석을 가지고 김유신의 리더십을 요 내용과 더불어서 찾아가게 된다면 아마 공부하는 맛이 우리 아이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제가 되게 길게 나갔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질문 받으시니까 막 놀라시겠죠? 네. 그러면 또 혹시 여기까지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저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현재 인성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업에도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고 부모교육 전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교육을 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8대 국회 인성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배우는 게 배려, 뭐 이런 걸 막 배워요. 그런데 이런 인성이 말로서 배워질까? 그래서 따로 인성교육 하지 않아도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인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역사교육을 가장 밑바탕에 깔아놓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럼 네가 생각하는 충은 뭐냐? 제가 그 질문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2시간 만에 뭔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기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충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도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서는 주로 어디서 강의를 하세요? 경주에서는 그 센터가 있으세요? 저는 제 연구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제 연구소에는 일부러 줄이고 외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 임신서기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 신라로 가는 그 길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슬로우 리딩이라 혹은 느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1년 전에 맹세했는데 왜 다시 1년 뒤에 다시 둘이서 또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라 화랑들은 매우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누가 선생님이 시켰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주도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매우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때는 절대로 어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5살, 18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장가갔을 나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말을 없애야지 우리가 인성교육이 저는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15살, 16살, 17살짜리
이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런 서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역사 공부도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을 해봐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도를 다시 보여줬어요. 뭐가 생각나고 나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답안을 하더라고요. 임신인가 뭔가 그거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기억은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이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는 혹시 탈무드 읽으셨어요? 탈무드 읽어보신 분? 탈무드. 네, 아무나 손 드셔도 돼요. 읽으셨죠, 그죠? 근데 절대로 탈무드 읽으셨다 하시면 안 돼요. 탈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72권입니다. 양장본 72권. 그럼 우리가 읽은 탈무드는 뭐냐? 여기 있는 조그만 예화들 끄집어내가지고 있잖아요. 동화 버전을 가져온 걸 탈무드라고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부터 읽어내냐면 유아 때부터 읽어요. 그러면 탈무드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한테는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나 자문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작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주석을 달아놓은 거고요.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답이 한 개가 아니란 거예요. 시대가 다를 때마다 이 내용에 이 내용을 보는 내용이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답이 한 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배워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절대 안 됐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의 의견은 저거구나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해석하고 있네로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아, 저게 저거였구나.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내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아, 저 교수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저 의견에 동의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오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난 모르던 걸 알았네?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우는 게 뭐냐면 하브루타식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유아기 때부터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공부하는 민족이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어요. 자, 이게 72권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고로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탈무드를 완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유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아용 버전에도 그림책이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우리식대로 한다면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들은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나라 언어도 배우고 현재 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때부터 몇 개 국어가 자유로워요. 그런데 저는 한문이 너무 짧아서 박사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문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문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까요? 아주 놀랍게도 유아들은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고 배워요. 우리가 배우기 어려우니까 애들도 어렵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어려웠다면 조선시대에 5살 때 어떻게 천자문을 뗐겠습니까? 그죠? 5살 이전에 천자문을 뗐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그 방법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 이상으로 훌륭했던 게 우리 전통 교육법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 시험 치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부 DNA가 거의 많이 희석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보고 제가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니까 이거 다 우리 건데 이 답이 나왔어요. 이게 다 우리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기 시작해요. 아주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요. 좀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교육법 어땠습니까?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글을 읽는 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친구는 농땡이 피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글을 외워야 돼요.
퇴계생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계생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나 혹은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책을 읽었느냐? 네. 읽었다면 외워라. 아침에 책을 읽었으면 저녁에 외우고 저녁에 읽었다면 아침에 외워라. 그래서 읽고 외우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거든요. 그 방법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서기석 했을 때 우리는 임신서기석 돌 이름만 알고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같으면 전부 다 외워서 그 다음에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여기서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유대인들의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고요. 읽고 또 읽고 평생 읽고 외우고 토론하는 사람들. 잘라서 질문하고요. 이게 뭔지 아까 제가 10가지 질문을 적었잖아요. 그죠? 잘라서 질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이 사람들은 역사가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자체가 컨텐츠다. 그리고 매일 이걸 왜 읽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매일 아침 읽게 되면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조간 신문과 같대요. 그게 모든 아이디어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DNA가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아직 DNA가 우리한테 남아있을 때 방법만 이것까지 원래 우리 전통교육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에 더 폭발적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계속 개발이에요. 바꾸고 개발하고 이런 쪽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DNA나 우리의 문화는 치유의 문화인 것 같아요. 치유하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아시죠? 뭡니까?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임신서기석도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기여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맹세를 어린아이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아이들하고 토론한다면 이런 교육이 들어가게 된다면 굳이 인성교육 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의 중심, 충을 마음에 새기게 될 거고요. 충이 어떤 비상시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거라면 효는 평상시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모한테 잘한다기보다는 모든 관계가 바로 효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간다면 우리나라 전통 인성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훌륭하게 먹혀 들어갈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무드가 요게 제 집에 있는 거예요. 1권인데 굉장히 두껍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양장본으로 72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Helmet.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v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e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네, 이거 보시니까 뭐 문득문득 글자들이 밑에 떴잖아요. 좀 눈에 들어오는 글귀들 없습니까? 공부하는 친구. 아까 임신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항상 짝이 나와요. 우리가 사담과 무갈랑을 예로 들기도 했고, 우리가 또 김유신과 춘추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원광법사한테 가서 세서곡에 받아온 두 친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귀상과 추황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에서 죽은 두 명의 화랑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방굴과 관창이죠. 방굴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관창이 있어요. 항상 신라 화랑들 이야기하게 되면 짝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광주에 갔을 때 교사 연수 한 60몇 분한테 계셨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라 화랑도 하브루타 했네요. 하다가 저한테 되게 혼났어요. 하브루타는 한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교육법을 우리 화랑도 알고 있었네요가 맞죠. 그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브루타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고, 우리 화랑들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짝을 이뤄서 신의를 가지고 주도적이 돼요. 두 명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지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약간 주입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원래 전통 교육을 생각한다면 저 힘이, 스스로 하는 힘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가는 저 힘들이 신라가 가장 약체였잖아요. 가장 약체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를 약간 차용해서, 워낙 지금 유대인 하면은 유명하니까 가지고 왔지, 저는 신라 화랑의 교육이 현재 교육에 다시 퍼뜨려지게 된다면 엄청난 힘을 가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 배운 게 시였죠. 감정교육부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수학부터 먼저 배우고 영어를 먼저 배우지만 화랑들의 교육은 유오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랑들의 가장 좋은 문화가 뭐냐면 그 차 문화, 저때 피리 문화, 또 하나가 향가 문화예요. 이 훌륭한 문화, 그리고 또 유오산수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면 화랑들의 흔적이 반드시 남겨져 있어요. 그 전쟁통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서 즐길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단련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김유신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교육이 우리 현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면 주도적인 교육이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유대 교육을 하자고 온 게 아니고요. 유대 교육을 이야기해야지 우리 화랑도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랑의 중심인 김유신에 대해서 좀 쉬셨다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사를 전공했고, 제가 석사를 상담심리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뭘 읽었냐면 태계 선생이 아들과 손자에게 준 편지가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나 운 좋게도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양 상담 심리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 거기 안에 상담 기법이 다 들어있었고요. 부모에게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담은 교육에 포함되는 거지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담과 교육이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읽는 순간 전율이 흘러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서양의 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이거는 임상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은 단 거 아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갖다 맞춰? 요즘 또 항상 MBTI 막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또 명리학을 때로 공부를 하고, 또 태계 선생에 관해서 논문을 한번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태계 선생 깊이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나 훌륭한 현대보다 더 민주적인 태계선생의 교육법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상담 기법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유대인들 하브루타를 제가 다시 또 접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 게 진짜 훌륭하거든. 이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하면은 젊은 아이들한테 이거를 전수를 할까 하니까 애들이 고리타분하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역사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하브루타인데,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닮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냐는가를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충청도 크기밖에 안 되니 인구도 별로 안 됩니다. 86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이 있거든요.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데 히브리 대학교에는 기술 지주 회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웬만한 대학교 밑에 기술 지주 회사가 다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그리고 펀드를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자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숨이라고 하는 기술 지주 회사에는요, 해마다 로열티 수입만 2조가 된대요. 로열티 수입만. 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어떻게 연기 하나 안 눌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건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천주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그 세 개의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허허 벌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이곳에 문화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충청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단 하나에 제가 예만 드렸잖아요. 기술 지주 회사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2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 강의를 갔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방울토마토가 유대인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원래 관상용이었대요. 식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거를 관상용에서 식용으로 바꾸면서 전 세계 팔았죠. 로얄티를 받겠죠. 우리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로얄티 어디로 간다? 절로 다 가는 거예요. 네, 그 힘이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울토마토를 한 개도 생산 안 한대요. 여기 관련된 로얄티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한 해 2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포스코 강의 가면서 이때 한번 매출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요. 포스코 자료가 포스코에서 제가 찾은 건데 2017년도에 여기 매출이 60조 6,551억이에요. 매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순수익 한번 보십시오. 순이익이 2조 9,735억이에요. 포스코의 정직원을 알아보니까 7,000명이더라고요. 7,000명이 움직여서 순이익이 얼마다? 2조 9,735억이에요. 근데 히브리 대학교의 기술지주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 세계에서 불러들이는 돈, 그 로열티가 2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진, 이제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거는, 성경 말씀에 의한다 치면은 기원전까지 다 합쳐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문화, 역사의 이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탈무드 안에 그게 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토론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와서 뭘 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가 뭐냐면 사막에서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쌀을 생산해서 뭘 하겠습니까? 수출해요, 이 사람들은. 물이 모자라거든요.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강수량이 안 된대요. 사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예 재배를 해가지고 전 세계 기술을 팔기 시작해요. 점적 기술이라고 아십니까? 밭에 물 주는 기술 있잖아요. 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이게 저기서 가져온 그 네타핌 맞죠? 네. 네타핌의 기술력이 사실은 보면 튜브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인 로열티, 우리나라 점적 기술에 쓰는 동안 로열티가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읽어내 보면 거기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막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딱 다시 세웠잖아요. 잘했고 못했고 다 이제 던져두고요. 어쨌든 남은 나라를 뺏었거나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딱 세웠는데 가보니까 한 100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물이 없다는 거죠. 사막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봤는데 사막이야. 일단 우리는 성질부터 내요. 막 성질 내요. 근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해결해내요. 성질부터 나오는데 이게 왜 해놓고는 제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나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끝에는 반드시 해내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화내지 않고 그때부터 토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개발해낸 게 물이 없잖아요. 개발해낸 게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물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지? 한 질문을 하고 우리는 성질부터 내요. 왜 물이 없는데 우리 될 거 아니냐고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해놔 하다가 보면은 만들어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이런 그 직관적 이런 능력이 대단해요. 이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단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팔아먹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우리가 힘을 이제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교육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유대인을 본받자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얘들 통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여기까지 같이 갖추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 배우고 읽고 외워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성인들이 전부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쌤 죄송합니다. 이제 친해졌다고 보고 컨텐츠를 만든다면 얘들은 뭐라냐면 이걸 전부 다 아이들부터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냐? 익숙해져야 창의성이 나온다라고 봐요. 기본부터 철저하게 시킨다는 거죠. 기본부터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R을 정말 괜찮은 컨텐츠를 가져왔는데 R에 대한 의미를 대한민국 전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사람 알아서는 이게 컨텐츠의 역할을 좀 적게 한다. 전부 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저는 지금 그게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자,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3살, 4살. 여기가 어디냐면 유적지거든요. 어른걸음으로 1시간 걸리는 곳이래요. 유적지 볼 거 한 개도 없어요. 폐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런데 이 거리를 애들한테 왜 걷게 하냐고요. 당연하게 가야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싫다 좋다에 대한 의식 없을 때 어릴 때부터 얘들은 가요. 그냥 가도록 만들어 놔. 뭐가 없냐면 안아주는 거 없어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네가 걸어야 돼.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죠.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인간 병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의 학습법이에요. 이게 너무 행복하게 해요. 누가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해줘요. 우리는 이런 걷기훈련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갖다 넣어요. 어디 보낸다, 만들어진 보냈는데 여기는 부모들이 항상 같이 합니다. 모든 시간을 다 내어서. 그래서 어릴 때 부모랑 같이 하는 거는 절대로 질리지가 않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읽어가는 방법이 탈무드를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책을 읽히거든요. 제가 책을 왜 계속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화백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서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구절 제가 찾았어요. 경덕이 아니고 선덕 다음에 누구죠? 진덕여왕조에 보게 되면 딱 여기에 있더라고요. 신라에는 4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는데 큰일을 의논할 때 대신들이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고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고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고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자, 결론을 빨리 냅니까? 워크숍 가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 워크숍을 가서 밤새 토론해서 결론을 딱 냈을 때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결론 낼 때까지 토론한다 였어요. 저는 만장일치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 나올 때까지 토론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 밑에 없는데요. 제가 이거 빠뜨렸네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게 진덕왕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신라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가장 약체인 화랑들이, 그죠? 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제 문화를 약간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공부해보게 되면 굉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백제는 일본이 항상 백제편을 들고 있었잖아요. 고구려 엄청나게 강했지 않습니까? 연개서문부터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 시절에 신라가 조그만하게 찡겨 있었는데 이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의 유업을 달성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독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네, 워크숍을 가서.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저는 여기에 워크숍 장소를 전국적으로 모든 회사가 여기 와서 워크숍을 해야 된다. 왜? 신라가 삼국 통일한 모든 에너지가 여기 있다는 게 되고요. 오면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책을 전부 다 달달 외워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이것만 하게 되더라도 정신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서에도 나와 있죠. 신라전 나오고요. 당서에도 나와 있죠. 화백이라고 여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신라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먼 나라에 하부르타를 들고 와서 하부르탑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뭘 하면 하나하나 뜯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상소라는 제도 하나만 보세요. 전제 군주 시절에 말만 잘못하면 전부 다 목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전부 다 좌력에 앉아서 아니 되옵니다를 외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 나라였고 독서하는 나라였고 그걸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이때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대변하는 게 경연제도잖아요. 저는 지금 청와대가 지금 나왔네. 경연제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는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 33명이 이 자리에 모입니다. 33명이 이 자리에 앉으면 왕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책 다른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직책이 다른 사람이 33명이 앉아서 왕이 독대를 하면서 추고받고 이런 질문을 하는 자리가 바로 경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분들 있죠. 세종대왕, 문종, 그 다음 뒤에 성종, 저 뒤에 정조 임금까지 매우 훌륭한 정치를 하셨지만 대신들은 신하들은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연 아침마다 열리거든요. 아침마다 집합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 해 300일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토론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거듭된 토론에 결정된 걸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긋날 잘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왜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조 임금 때 혹은 성종 때 혹은 문종 때 세종 때 문화가 번성했어. 그러면 한 사람의 군주 힘만으로 될까? 아닌 거죠. 그 힘이 뭘까를 찾아보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하부르타를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경연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상소라는 제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네라고 하는 게 잘된 문화가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반드시 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잘못되면 3번을 가내라.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멈춰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따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가 왔기 때문에 신라가 1000년이었고 고려가 500년이었고 그 다음 백제랍니다. 백제도 500년 넘었네요. 그죠? 각 나라가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힘이 뭐냐면 토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나라가 왜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토론 문화가 상실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 제도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인재등용 제도를 없애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교육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소리내서 외우고 그 다음 뭘 한다? 네, 낭송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강론을 해야 돼요. 여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책을 다 했다라고 읽으면
스승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사극에서 보게 되면 뭐 논어의 무슨 구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 구절에 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럼 현재의 서울대에서 내는 논술 시험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훌륭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친구가 같이 가더라도 절대로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생각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있는 거지 정답이 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모든 걸 외운 걸 통틀어 가지고 내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다 찾아내서 적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적는 게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지금 어떤 논술 시험을 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프랑스 바칼로레아 뭐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작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문제 제도만 들고 와서 논술 시험 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훌륭한 에너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있네요. 정조임금 때. 정조임금 때는 정조임금님도 이렇게 A형 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약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문제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전 백성들이 담배를 다 피울 방도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지만 그 당시는 약간 담배가 어떤 어떤 신경안정제 이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약으로 쓰여졌었나 봐요.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답을 써야지 33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브루타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 유대인 라피가 쓴 책도 많이 보고요. 한 책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마빈 토케이어라고 쳐보시면 짧게 재밌게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만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머릿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한복 안 입는 거래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며 왜 한복 안 입어? 이스라엘에 가면은 고대 전통 옷을 다 입고 있대요. 유대인들도 이게 파가 좀 다 다를 거잖아요. 그 파마다 다른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복 입은 사람이 없대요.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은 왜 삼국사기를 읽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한국 사람은 왜 삼국 유사를 읽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브루타를 하니까 전부 다 탈무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를 읽을 게 아니고 하브루타를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읽어야 된다? 삼국사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하브루타 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거, 뭐 탈무드 읽어야 된다? 랍비 불러와야 된다? 저는 나중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삼국사기를 소리내어서 읽고 삼국유사를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김부식의 사과는 뭔지, 고려시대에서 신라를 보는 사과는 뭔지, 고구려를 보는 사과는 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외울 만한 걸 외워보고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제 연구소 팀이 4년째 삼국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데 여기에 역사 전문가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역사 전문가 오시면 그분이 아는 만큼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임시서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주 멤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모였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 4년째고요. 12월 달 되면은 한 번 끝났는데 다시 읽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경주라면 경주 사람이 전부 다 읽고 있는 기본 책이 있어야 된다.
아시죠? 삼국유사도 경주에서 발간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려시대는 여기가 경주가 출판 문화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김부식이 또 경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가 읽어야 되겠지만 경주 사람이 이 두 권만 소리내서 읽는 팀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읽기만 읽는 게 아니고 질문해보고 천천히 좀 느리게 가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게 쌓여있는 속에서 어떤 컨텐츠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알에 대한 컨텐츠 나온다 그러면 전부가 인정하는 거예요. 경주 사람 전부가 다 맞아. 시작이 알이었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화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저는 경주에서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미리 세계화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 아직도 우리가 인정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인정하면 그 다음에 와서 맞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요, 경주 아이들이 참맞춤 안 가요. 경주 아이들이 시험 문제 불구사 나오면 틀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기처럼 너무 많으니까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있는 줄 모르고 있구나.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알기만 한다면 그걸 보여준 친구들이 지금 요새 BTS잖아요. 한국말 쓰고 한국 옷 입고 한국적인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BTS 음악들이 비트들 있잖아요.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놀라운 음악이래요. 우리가 들을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쟤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이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그 아이돌을 키우는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획사들은 대부분 외국에 보내면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작곡을 한대요. BTS 맨 처음에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적인 걸 고수하니까 그게 뭡니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를 얘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무장이 돼야 되는데 정신무장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경주시장님하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한번 제가 평생교육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주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번 읽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한번 문화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봤습니다. 왜 안 우린 다 읽으셨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읽으셨죠? 네. 어려워. 한문을 몰라. 네, 요새 이제 옆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강래 씨 이건 좀 읽기가 쉬워가지고 이병도 씨가 번역한 거는 진짜 읽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강래 씨 조금 풀어가지고 어쨌든 읽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때 지금 하시는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디 가서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은 밀양에서 오시거든요. 나 삼국사기 읽는 여자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주시 향교에 어린이 선비학교에 강의 나가거든요. 역사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원래는 김유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해서 김유신을 들고 갔어요. 거기 1, 2,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있거든요. 1, 2학년, 3, 4, 5, 6학년 이렇게 있는데 김유신을 딱 들고 갔는데 애들 1, 2학년은 전부 다 몰라요.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 4, 5, 6학년은 한 명 정도가 나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유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요. 누구예요? 하다가 한참 있다가 말목 뺀 김유신 이 노래 있잖아요. 그걸 기억을 했어요. 말목 뺀. 그래서 제가 그 유행한 노래를 쭉 보니까 어쩌다 가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마디를 끄집어내도 교양 있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목 뺀 김유신이 곡이 딱 나오는 김유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가 미안했어요. 걔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얘들한테. 그래서 애들 탓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누가 궁금해하면
네,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점점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얘들은 안 듣더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거여도 얘들이 안 들어요. 좋은 말은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이탈리아 한 번 가봤는데요.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초등학생들은 시제를 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몇 학년 동안 계속해서 시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면 시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외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로마의 택시 운전사들은 단테 신곡을 전부 다 읊고 다닌다. 이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화되려면 아니면 전국화되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시민 전부가 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정도 읽고 있다. 이 정도의 말이 나온다면 저는 언어가 통일이 돼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에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책에 적어드린 대로거든요. 제가 사극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김유신 리더십에 대해서는 6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고요. 그때부터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왜 김유신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는가? 왜 김유신은 주인공을 안 나오지? 작가가 없어서? 네, 하다못해 선동이 여왕도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죠? 선동이 여왕도 주인공으로 나와. 주몽도 주인공으로 나와. 신라시대에 어떻게 보면 역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장보고도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궁예도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왕건도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근데 김유신 왜 서브로만 나오지? 얼마 전에 용마양도인가? 네. 뮤지컬에서는 주인공으로 쓰시더라고요. 예, 그건 경주에서 만든 컨텐츠니까. 네. 경주에서 만든 컨텐츠니까. 전국화되는 컨텐츠 중에 왜 김유신은 주인공이 안 되고 있을까? 그때 김유신보다 우리 선덕여왕 할 때 미실 나왔잖아요. 비담이 훨씬 더 떴지 않습니까? 그죠? 유신보다 비담을 더 막 내세우고 이랬잖아요. 네, 맞아. 주인공 탓이긴 하네요. 어쨌거나 자, 김유신의 비중을 한번 볼까요? 자,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인물들은 조선시대는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희빈 같은 몇 대 장희빈 이렇게까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적 인물이 과연 바람직한가?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읽고 있다면 드라마를 아무리 왜곡되게 재밌게 하더라도 저거 뭐가 잘못됐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읽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너무나 좋아했던 의녀 장금이라는 시대적 배경 아시죠? 중종. 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종 다음에 명종, 요때잖아요. 그 다음 인종, 요때 이야기인데 안에 내용이 완전 왜곡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는 우리는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모르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역사인 줄 안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그 전에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조선왕조실록이라도 읽고 있었다면 저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그리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정도는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당고기 정도는 전부 다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위서가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읽어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이 김유신은 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까? 자, 삼국사기가 전체 50권입니다. 이 중에 열전은 하편이잖아요. 상하가, 우리가 할 때는 상하편이에요. 자, 열전이 10권인데 여기에 51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10권 중에 김유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권이나 되잖아요. 그죠? 역사적 인물에 어떤 왕도 이 정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무왕, 삼국사기 보게 되면 문무왕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보다 비중이 적어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비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역사책이 많이 소실되고 일부러 없애기도 하고 뭐 분수경유까지는 아니지만 분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것 중에 이 귀한 자료 중에 전체 50권 중에 3권이 김유신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김유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이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좀 사라졌는데요. 미실이 유행할 때는요, 김유신 치면은 김유신 역할 맡았던 그 배우가 뜨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순신 치면 김명밀이 나오고, 이순신 치면은 영화 명량의 주인공 있잖아요. 이게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기억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탈리아 아이들은 시제를 시조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밑바탕에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누가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배우들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 잘못인 거죠.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을 잘못했다.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를 아시겠죠? 어디겠습니까? 네, 서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학서원이니 네, 사학서원입니다. 잘 찍었죠? 자, 그러면 구암 이정은 왜 김유신의 묘역이 황폐화된 것을 걱정했을까? 얼마나 많은 왕릉들이 황폐화됐을까요? 이 시대, 조선시대. 그죠? 이 명종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황폐화됐는데 유독 구암 이정은 김유신의 묘역이 황폐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관찰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인 퇴계 이왕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나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선비들도 김유신에 대해서 전부 다 높이 평가했는데 구한말 지나서 신채호 선생 이후로는 김유신이 그 다음부터 평가절하되기 시작해요. 완전 평가절하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해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유신 체제에 신라 삼국 통일을 굉장히 좀 내세웠잖아요. 통일 연결시키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희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재를 반대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같이 싸잡아서 굉장히 폄하했고, 게다가 이 신라는 백제도 무너뜨리고 고구려도 무너뜨려서 지금도 댓글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 안 했더라면 저 넓은 땅이 다 우리나라 께 됐을 낀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보면 되잖아요. 고구려는 왜 망했을까? 이 질문 하나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신라 때문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때 연합했으면 됐잖아요. 손을 뿌리친 게 고구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의 내부는 웬만하면은 외부에서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천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다가 나라를 줘면 되잖아요. 그런 일어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나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전쟁 안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나라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는 말인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게다가 또 신라 쪽이 경상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어떤 지역 분쟁이 오히려 김유신을 더 폄하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국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김부식이 고려인들의 초동 어린 아이들까지도 김유신에 대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격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또 주목을 했거든요. 구암 이정은 그 많은 문화유산들이 전부 다 황폐해져가 있었는데 왜 김유신 묘역에 집중했을까? 여기 집중하니까 두 사람이 또 살아났잖아요. 설총과 최치원이 김유신 덕분에 살아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시죠? 경주는 부윤이었거든요. 부윤은 다른 지방보다는 이게 격상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종,
이성계 어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경주 업성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경주 부윤이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부윤이 앞장서서 당시 최고가는 태계생하고 같이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조인이 돼가지고 김유신에 대해서 또 김유신 플러스 그 태종 무열왕에 대해서 같이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높이 평가받던 김유신이 현대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삼국사기를 읽으니 열전에 상중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성인들이 탈무드를 저 두꺼운 걸 다 읽어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아까 예시바 도서관도 전부 다 두꺼운 책들이 탈무드거든요. 이거를 한 번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책거리를 합니다. 토론하면서 읽는 게 6년 걸린대요. 6년에서 7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탈무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평생 반복해요. 평생. 이런 의미를 한번 되살려보고자, 한번 생각해보고자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는 안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김유신의 리더십,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요 정도는 제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청관 이야기. 청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다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생을 알았다가 지금 아닌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동지였다라고 저도 이렇게 저는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15살에 화랑이 됐고 17살에 또 중앙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난성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18살에 또 홀로 열박산에서 수행했는데 요 상황에서 전부 다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결단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컨텐츠화해서 우리는 보통 그 리더십 교육하면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게 아니고 원전을 읽도록 하자. 그러면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의 리더십. 자, 말씀드린 대로 춘추와 김유신. 이때가 춘추가 자기 딸 고타소가 그 대하장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 사위가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고구려까지 가잖아요. 고구려 가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신한테 내가 가서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공께서 만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까 임신석에서 보셨죠? 신의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국 그 춘추가 못 돌아와요. 약속한 기간 내가 6개월인가 그랬는데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경에다가 병사를 쫙 깔아놓죠. 자, 예참 나는 쳐들어간다. 나를 따를 사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요, 왕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이 먼저 된다면 어떨까? 왕따 하지 마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고 친구랑 뜻을 같이 한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위협도 혹은 니네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가 있어. 라는 이런 교육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소정박이 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는 목적이 달랐잖아요. 백제를 신라를 도와주려고 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김유신을 회유합니다. 말하자면 백제 땅 다 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때 이야기합니다. 니 죽고 내 죽을래? 니 죽고 내 살래라고 하는 굉장히 엄포를 해요. 소정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 그래서 결코 받지 않고요. 이때도 김유신 왕이 되려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당태정 이야기를 하죠. 소정방한테 왜 신라 하나를 못 무너뜨리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답을 합니다. 신라는 왕의 의지로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며 아래 사람들 위 사람을 부형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이 서로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이를 도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라인의 신뢰에 대한 공부가 우리 정치인부터 우리 온 국민이 같이 한번 공부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뭐냐면 나중에 백제를 다시 김유신이 쳐들어가서
고타소와 그 춘추의 딸과 사위의 유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백제에 살아있는 8명하고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죠. 백제 사람들이 육을 보냈는데 살아있는 사람 안 주면 위안어라고 하니까 그래도 믿어보자라고 했는데 김유신이 아주 가볍게 안 보내도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잎새가 하나 떨어진다고 무성한 숲이 손실되겠느냐. 그래서 김유신 전체 어록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굉장한 문인이다, 시인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솔선수범의 리더십 아시죠? 그 고구려의 소정방이 왜 하필 겨울에 쳐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운 겨울에 고구려 함락시키겠다고 백제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고구려를 쳐들어갔잖아요. 갔는데 고구려가 그냥 보통 고구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성에 완전히 갇히게 되잖아요. 이때 신라의 구원들 식량이 모자란다 좀 도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김유신이 굉장히 노장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이제 칠중하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임진강에 딱 이르렀는데 그 부하들이 건너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고구려랑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당나라 있잖아요. 음식 준다고 갖다 주러 가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칠중하 임진강에 딱 이르렀는데 배에 안 올라타요. 가장 먼저 올라선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먼저 올라타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죠. 네. 두 번째 가다 보니까 다시 계속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옷을 있잖아 벗고 맨몸으로 한겨울에 이렇게 김유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김유신 리더십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할 정도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라의 리더십이겠죠. 자, 이런 부분에도 계속 요거는 제가 뭐랬냐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났다. 바뀌었네요. 지략과 설득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담의 난때 그리고 고구려에 식량 갖다 주러 갔다가 나오면서 완전 진퇴양양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꼬리에다가 북매 달고 그다음 불 지피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무턱대고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정방한테 식량을 조달하기 전에 김유신이 명상에 잠기잖아요. 3일인가 4일인가 명상을 쭉 해보고 난 다음에 이번 싸움은 지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그 안에 뭘 했겠습니까? 모든 전략을 머리에 다 넣었겠죠. 모든 계산을 다 해서 부하들이 못 갈 거라는까지 계산에 다 넣어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계산 다 넣어서 그렇게 갔다 옵니다. 이때 부장 2명이 누군지 아시죠? 김인문이 따라가고 왕의 동생이 따라가잖아요. 한 명이 김유신의 동생이 따라가요. 이렇게 양쪽의 부장을 이렇게 들고 데리고 가는 게 바로 신라인들의 어떤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걸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네. 자, 그래서 왜 김유신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김유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에 대해서? 맞겠습니까? 자, 이 금관은 언제까지 썼습니까? 이 금관이 출토된 무덤은 어느 시대까지입니까? 그죠? 4, 5세기쯤에 썼지. 그 이후로는 이런 왕관을 안 썼거든요. 어떤 왕릉에도 이게 출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전부 다 도굴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도굴됐다라고 보기에는 석관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장품은 잘 안 넣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유신의 이 왕관 모양의 나중에 흥덕대왕으로 추존되면서 그렸겠지만 하지만 이 왕관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관은 아닐 거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의례적으로 썼더라도 남아있었을 확률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진덕여왕 이외에는 거의 당나라 복식을 우리가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따라했다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는 전략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나라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대주의하고 좀 다른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을 보니까 이 신라인의 어떤 무장의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죠?
이런 거를 고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문헌을 찾아서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정보대로 다른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다면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래서 나도 타당하기 때문에 저 의견을 따르겠다가 맞지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의 자세고 아이들한테 이런 의문을 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 저거 정말 저게 맞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배운 지식을 다시 한번 활용하도록 하고 이 끊임없는 과정들이 아이들이 역사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김유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기 군량미 조달하러 갈 때 몇 석 몇 석을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5,000석인가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5,000석이니까 가마로 바꾸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묻는 질문이 수레가 몇 대 갔을까? 몇 대의 수레가 갔을까? 저거 다 실으려면 하니까 아이들이 쭉 계산하고 병사가 몇 명 갖고 하루에 몇 그램 먹고요. 살 한 씀, 그 벼 한 씀에 몇 그램이고 막 계산하더니만은 거기다가 힌트를 줘야 돼요. 신라군 것만 가져갔겠나? 당나라군도 가져갔겠나? 하면 당나라군도 가져가야지. 당나라군 다 죽고 몇 명 남았을 까 하니까 그래도 뭐 30만 명 왔다 그러면 적어도 5만 원 남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수레가 끝도 없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 어떻게 옮겼을까? 맨 처음에 수레와 맨 끝에 수레의 길이는 얼마나 됐을까? 이거 하니까 수학 계산한다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스펙타클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역사가 너무나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유신의 리더십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제대로 읽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없어요. 읽고 외우고 토론하기.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우는 사람과 안 외우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교육법은 전부 다 외우는 거였다 라고 이거를 유대인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주만의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한 밑바탕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주 시민의 역사 공부 컨텐츠를 제가 한번 제안하자면 밤새 읽고 외우고 토론하는 시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초용가에서 가지고 와서 낮새도록 읽고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토론하는 이런 대회를 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질문할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성의껏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날 또 제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